2017년에 탑재하고 있던 카메라가 소니 A7R이라고 부르는 3600만 화소짜리 렌즈는 35mm짜리 렌즈였단 말이에요. 꽤 괜찮은 항공사진이 나와요. 이번에 침투했던 그 단 한 대의 항공기가 서울 북부에 위치해 있는 주요 시설들에 대한 공격 좌표를 다 획득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이걸 왜 요격하지 못했느냐? 민가에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각오하더라도 최소한의 무장 사용은 가능해야 된다. 이런 걸 상대로 수천만 원, 1억짜리 미사일 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은 지상에 배치된 고출력의 레이저, 드론 같은 데 이런 데 달아서 근처에 가서 포 쏘듯이 이렇게 포획하듯이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하고, 독수리 훈련시켜서 독수리가 이렇게 잡도록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환경에선 맞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하세요.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은 GPS에 대한 스푸핑 공격이라고 하는 기만 공격 형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GPS잖아요. GPS 미국 자산이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전자 공격을 시행하는 거예요. 단순 도발이라고 보기에는 케이스가 이제 너무 많아졌죠. 수도 서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데 필요한 지형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인지전, 하이브리드전, 태색지대 전략, 그런 영역의 전쟁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평시인지 전시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상대한테 넘겨주고 상대를 분열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은 옛날부터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런 형태들을 취해왔었어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협박들, 그 한마디로 94년 전국에 라면을 품절시키는 뭐 이런 형태들,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이게 위협인지조차 인지를 못하게 되는 수준, 이런 그런 형태의 위협이라고 볼 수 있어요. DJI라던가 3DR 드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보면 RCS가 0.02에서 0.005가 나오는데, 이거 그냥 스텔스 항체예요. 그러니까 스텔스 항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속도도 엄청나게 느리죠. 새하고 속도가 비슷비슷하니까 구분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레이더 기술만으로 이거를 탐지를 하고 추적을 하는 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은 조기 경보에는 우리가 성공을 했다라고 봐야 돼요. 레이더 같은 이런 탐지 자산을 활용을 해서 이상 항적이 탐지가 됐고, 그리고 이 탐지된 항적을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응 전력을 출격시켜서 이게 무인기구나라는 것을 식별을 하는 과정, 이 대응 절차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훌륭하게 개선이 된 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걸 왜 요격하지 못했느냐? 해외 사례 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터키나 이스라엘 같은 사례들 보면 비슷한 사이즈의 무인기들을 분명히 격추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지 못했느냐? 물론 미사일을 사용을 했었을 때 이게 오발이 난다던가 분명히 민가에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하고 이스라엘은 했잖아요. 민가에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각오하더라도 최소한의 무장 사용은 가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최소한의 무장 사용이라고 함은 대공포처럼 이 눈먼 포탄들을 마구 쏴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정확하게 미사일로 핀포인트로 타격하려고 시도하는 이런 노력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드론이 굉장히 로우테크 기술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위협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2017년에 사드가 배치돼 있던 성주기지를 촬영을 하고 돌아가던 무인기가 추락한 상태로 우리 쪽에 발견이 됐었어요. 이때 탑재하고 있던 카메라가 소니 A7R이라고 부르는 3600만 화소짜리 카메라였고, 렌즈는 35mm짜리 렌즈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대략 당시에 침투했던 고도를 기준으로 해서 명백하게 위성급 영상이 나와요. 그 항공사진 중에서도 꽤 괜찮은 항공사진이 나와요. 근데 동일한 무인기에 카메라만 바꾸면, 지금은 A7R4라고 부르는 소니에서 6000만 화소인가 6400만 화소짜리 카메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바꿔주고 동일한 렌즈를 사용하고 고도 3km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요, 해상도가 30cm급이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게 왜 위협이 될까라는 걸 다들 생각을 안 해요. 항공사진들이 중첩이 된 상태에서 촬영이 되게 되면 스테레오 항공사진이라는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좌표계를 부여를 하고 이걸 일종의 고해상도의 영상지도를 만들 수 있어요. 이번에 침투했던 그 단 한 대의 항공기가 서울 북부에 위치해 있는 주요 시설들에 대한 공격 좌표를 다 획득하고 돌아갔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평시하고 전시를 아우르는 건 아무래도 결국에는 전투기 전력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전투기로 이걸 요격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다른 옵션들을 놓고 봤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최신형 전투기입니다.
전투기로 요격하기 어려운 건 작아서. 네, 너무 작고 그리고 또 너무 느려요. 어떻게 보면 너무 로우테크라서 더 힘든 부분들도 있는데, 예전에 뭐 AN2기 관련돼서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더 소형화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하드킬 수단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대공포를 쓴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지금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거고 현실적이지 않아요. 아주 비싸도 몇 천만 원이고 정말 싼 거는 DJI 드론 같은 거 정말 한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상대로 미사일 한 발에 수천만 원, 1억짜리 미사일 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은 지상에 배치된 고출력의 레이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요 광학이라던가 레이저 쪽은 지상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성능이 안 좋아져요. 결국 광학 장비는 그 빛을 뚫고 사용을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레이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전부 다 가시선하고 다 영향이 있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산에 굉장히 높이 있는 이런 사이트들에다 올려놓고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출력이 그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같이 다들 대형 장비고 굉장히 또 광학 장비가 민감한 장비들이거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레이더 사이트들이나 이런 곳들에서 그런 고출력 레이저를 미래에는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단순한 것들을 얘기를 해보면 그물이라던가 뭐 맹금류 같은 것들, 독수리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드론에다가 그 그물을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렇게 덮쳐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드론 같은 데 이런 데 달아서 근처에 가서 포 쏘듯이 이렇게 포획하듯이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하고, 그리고 미국이나 좀 유별나신 분들은 독수리 훈련시켜서 독수리가 이렇게 잡도록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그 각자의 환경이 다르니까 우리 환경에선 맞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 운영 중인 건 아니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하세요. 의미가 없어요. 독수리 생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류는 어떤 쥐라던가 이런 걸 잡아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이 어디서 활동을 하겠어요? 낮은 고도에서 활동을 해요. 3km까지 올라간다? 거의 없는 일이요. 물론 이동할 때 가끔씩 3km까지 고도를 높여서 이동을 했습니다라는 사례가 국내 생태연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있긴 하지만, 그런 활동 사례는 굉장히 낮습니다. 고도도 일단 다르고요. 상황은 좀 많이 달라요. 일단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드론들은 저고도에서 활동하는 드론이 많고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고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상황은 어디까지나 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낙탄이나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용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 상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평시고, 평시 조건에서 아파트에 소총탄이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어요. 이 소프트킬 수단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전자전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하나는 통신망을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무인기가 통신망을 사용하지 않고 기계획된 경로대로만 임무를 한다, 그럼 이건 의미가 없어요. 민간에서 보면 흔히 드론건이라고 부르는 거의 뭐 총처럼 생긴 앞에 안테나 달려있는 이런 형태의 물건들 보면 DJI 드론이나 이런 것들 딱 조준해서 이렇게 제밍을 하게 되면 얘가 딱 멈춰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가 시간이 지날 때까지 버티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단순 잡음 재밍에 좀 가까운 형태고,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은 위성 항법에 대한 공격입니다. 내가 어딘지를 모르게 만들어서 떨어뜨려 버리는 행동이에요. 가장 큰 성공 사례 같은 경우는 이란이 성공한 적이 있었었죠. 그것도 RQ-170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극비 정찰기를 GPS에 대한 스푸핑 공격이라고 하는 기만 공격 형태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결국에 추락해버렸거든요. 추락한 걸 이란이 획득을 했고, 말하자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 목소리인지 여동생 목소리인지가 헷갈리게 만드는 형태라고 보면 돼요. 나는 지금 30m에 떠 있어야 돼 라고 항법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만 신호를 계속 줘서 아니야, 너 지금 떠 있는 위치가 지금 30m가 아니라 고도 60m야. 그러니까 너 지금 30m 내려야 돼. 이런 식으로 속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m에 있던 애가 그럼 내려가야지? 그러고 내려가다 이제 땅에 딱 부딪혀서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런 형태죠. 그게 RQ-170에 쓰였던 방법이에요. 아무래도 GPS를 비롯한 GNSS 기반의 항법을 이런 형태의 무인기에서는 사용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걸 대상으로 하는 전자공격 기법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쉬운 기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걸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파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이 있고, 그 법률상에서는 전자공격 행위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또 문제가 전파법이 이게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법이에요, 사실상. 그러면 이 조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를 허용해주는 일종의 양해 규정이라던가 법률 같은 것들이 나와야 돼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GNSS가 GPS잖아요. GPS 미국 자산이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전자공격을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건에 대해서 미국과 양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미군과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일 거예요. 그게 단기적으로는 가장 효과가 좋고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